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나오는 작고 외진 마을에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겨울이 길기로 유명해서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기고 오직 바람 소리만 거세게 울부짖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지만 그 중에서도 박서방네 집은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전부일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지붕의 뒷집은 오래되어 검게 변했고 흙벽 곳곳에는 금이가 있어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박서방 내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비단결같이 고와서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박서방네 집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해마다 가을이면 붉은 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부부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바람 앞에서는 그 감나무도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추위에 떨고 있었고 마당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해 겨울 박서방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아궁이의 청나무조차 다 떨어져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째 묽은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던 부부는 깊어가는 겨울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다가올 내일을 걱정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서방의 아내는 부엌에 들어가 쌀독을 긁어보았지만 득득 소리만 요란할 뿐 쌀 한 톨 나오지 않자 긴 한숨을 내쉬며 빈 독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걱정할까봐 짐짓 밝은 목소리로 여보,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으니 제가 뒷산에 가서 나물뿌리라도 좀 캐올까요? 라고 물었지만 박서방은 아내의 고쑥한 얼굴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도 텅 비어 쓰라렸지만 아내를 고생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주섬주섬 낡은 지게를 지고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부인. 눈이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어딜 간단 말이오. 내가 산에 가서 택감이라도 해오고 운이 좋으면 산토끼라도 한 마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르니 다녀오리다. 박서방은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는데 찬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뼈마디가 시려왔습니다. 산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이 감돌았고 가끔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 짐승의 발자국 하나 찾기 힘들었습니다. 박서방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쳐서 지게에 싣고 또 싣기를 반복했지만 허기진 배 때문에 자꾸만 눈앞이 아찔하고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눈밭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가면 아내가 굶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더 깊은 산속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산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주위를 어둑어둑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이제 그만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지게를 고쳐매는 순간 어디선가 끼잉 끼잉 하는 가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는데 소리는 분명 살아있는 짐승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리였고 그 울림이 너무나 절박하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고 덤불 숲을 헤치고 나아가자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무시무시한 쇠덫에 뒷다리가 걸려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예사 짐승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보통 여우들은 털이 붉거나 거친 갈색을 띠기 마련인데 이 여우는 마치 하늘에서 내린 눈송이를 뭉쳐놓은 듯 온몸이 순백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꼬리 또한 풍성하고 길었습니다. 백여우는 박서방이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두려움에 떨며 벗어나려 발버둥쳤지만 그럴수록 덫의 날카로운 이빨은 여우의 다리를 더 깊이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점점이 뿌려져 있는 모습을 보자 박서방의 마음속에서는 측은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자리에 멈춰서서 덫에 걸린 백여우를 바라보며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여우를 잡아 장터에 내다 팔면 쌀을 몇 마리나 살 수 있을 것이고 귀한 털가죽은 비싼 값에 팔려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찌든 생활 속에서
눈앞에 횡재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지만 박서방은 여우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욕심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우의 눈동자는 마치 사람의 것처럼 깊고 맑았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에는 갓난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슬픔이 담겨 있어 차마 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 어쩌다 이런 험한 덫에 걸렸누. 네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추운 날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박서방은 혀를 차며 지게를 내려놓고 여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박서방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만 박서방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겁내지 마라. 내 가죽을 탐내어 온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 너를 풀어주마. 라고 달래며 손을 뻗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박서방의 따뜻한 진심이 전해졌는지 여우는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고 얌전하게 몸을 낮추며 박서방의 처분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거친 손으로 차가운 쇠덫을 양손으로 꽉 잡고 온 힘을 다해 벌리기 시작했는데 녹슨 덫은 쉽사리 열리지 않아 먹은 것 없는 박서방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으라차차, 조금만 참거라. 거의 다 되었다. 박서방은 안간힘을 쓰며 덫을 벌렸고 마침내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열리자 여우는 재빨리 다리를 빼내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상처가 깊어 여우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 앉았고 혀로 상처 부위를 핥으며 고통을 달랬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 끝동을 찢어 여우의 다리에 감아주고 싶었으나 여우가 놀랄까봐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만 보았습니다. 여우는 상처를 대강 추스른 뒤 곧바로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박서방을 향해 고개를 돌려 그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영롱하고 신비로워서 박서방은 마치 홀린 듯이 여우와 눈을 맞추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두어 번 꾸벅이는 듯 하더니 이내 몸을 돌려 눈 덮인 숲속으로 절뚝거리며 사라져갔습니다. 하얀 털이 눈밭과 어우러져 여우의 모습은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박서방은 여우가 사라진 쪽을 향해 부디 몸 조심하고 다시는 사람 눈에 띄지 말고 깊은 산속에서 잘 살거라 하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우를 보내고 나니 박서방에게 남은 것은 다시금 밀려오는 허기와 추위뿐이었고 지게에는 여전히 마른 나무 몇 가지밖에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도 굶어야겠구나. 빈손으로 내려가려니 안에 볼 면목이 없네. 박서방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텅 빈 지게를 다시 짊어졌지만 마음만은 왠지 모르게 훈훈하고 가벼웠습니다. 비록 쌀독을 채울 재물은 놓쳤을지라도 꺼져가는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이 꽁꽁 언 그의 가슴을 녹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다시금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캄캄한 밤이었고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 빛만이 눈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살인문을 들어서자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아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왜 이제야 오십니까? 눈은 이렇게 쏟아지는데 날이 저물도록 오지 않으셔서 제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아내는 남편의 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고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끼쳐 미안하오. 눈길이 미끄러워 늦었을 뿐 별일은 없었소. 방 안으로 들어온 박서방은 냉기가 도는 아랫목에 앉아 언손을 녹였고 아내는 부엌으로 나가 뜨거운 숭늉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저녁 지을 쌀이 없어 숭늉만 끓였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아내의 말에 박서방은 따뜻한 숭늉을 한 모금 마시며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덫에 걸린 신비한 배겨울을 만난 일, 그 여울을 잡아 팔면 쌀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풀어준 일,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사연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박서방은 아내가 혹시라도 서운해할까봐 조심스럽게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아내는 서운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보.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생명은 다 귀한 법인데
그 불쌍한 것을 어찌 돈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모진 마음을 먹지 않고 덕을 베푸신 것이 저는 쌀열 가마니보다 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비록 배를 째차도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잘 수 있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지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박서방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자신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부부는 숭늉 그릇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비록 배는 고프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부자보다 넉넉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윙윙거렸지만 좁은 방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훈훈하게 채워졌습니다. 내일은 날이 좀 개면 읍내에 나가 품팔이라도 알아봐야겠소. 당신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구려. 박서방이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면 언젠가 볕들 날이 있겠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다독이며 낡은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세상은 온통 하얀 눈 속에 파묻혀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지만 박서방네 집 지붕 위로는 상서로운 기운이 서린 듯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꿈속에서도 그 배겨우의 맑은 눈망울을 보았고 여우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편안한 숨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그 작은 자비가 훗날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그리고 눈 속에 사라졌던 그 배겨우가 결코 은혜를 잊지 않는 영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부부의 겨울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자 박서방은 일찍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어찌나 많이 쌓였는지 빗자루질을 하는 팔이 뻐근할 정도였지만 상쾌한 아침 공기에 기분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남은 시래기를 삶아 국을 끓이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평화로운 산촌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마당 구석에 있는 감나무 밑까지 눈을 쓸어내고 허리를 펴며 땀을 닦고 있을 때 문득 대문 밖에서 지나가던 마을 노인이 어이, 박서방, 간밤에 별일 없었나? 자네 집 쪽으로 상서로운 기운이 뻗치는 꿈을 꾸었네 그려.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박서방은 그저 허허 웃으며 저희 같은 집에 무슨 별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무탈하면 다행이지요. 라고 대답하며 다시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지만 산골 마을의 추위는 여전히 매섭게 기승을 부리며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낮이면 어떻게든 일감을 구해보려고 읍내 장터까지 심리기를 걸어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기 일쑤였고 저녁이면 빈 지게를 내려놓으며 아내에게 미안한 표정을 짓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타박하기는커녕 따뜻한 물을 데워 발을 씻겨주며 위로했지만 쌀독이 비어가는 속도는 늦출 수가 없어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날로 짙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에 박서방네 집 마당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불어 마른 나뭇잎이 굴러가는 소리인가 싶어 박서방 부부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사락사락, 사그락사그락하며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가끔은 무언가 단단한 땅을 긁는 듯한 거친 소음이 섞여 있어 단순히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잠기가 밝은 박서방이 먼저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귀를 쫑긋 세웠고 남편의 기척에 잠이 깬 아내도 부스스 일어나 남편의 소매를 잡으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것은 아닐까요? 박서방은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검지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서방은 도둑이 들만한 살림살이도 없는 집에 누가 왔을까 의아해하며 문풍지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눈을 가져다 대고 바깥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달빛의 의지에 마당을 훑어보던 박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곳에는 며칠 전 산에서 구해준 그 배겨우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여전히 다리를 조금 절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전보다 훨씬 날렵해 보였고 하얀 털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나가려 했으나 여우가 하는 행동이 심상치 않아 문고리를 잡은 손을 멈추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백여우는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늙은 감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리더니 이내 앞발로 언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쓱, 쓱. 날카로운 발톱이 얼어붙은 흙바닥을 긁어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여우는 마치 그곳에 자신이 찾는 무언가가 있다는 듯 집요하게 한 곳만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구멍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며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산짐승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이라면 부엌 주변이나 장독대를 기웃거려야 마땅하건만 이 여우는 오직 감나무 밑 흙바닥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신비로운 여우의 행동을 홀린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땅을 파던 여우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박서방이 보고 있는 방문 쪽을 빤히 응시했는데 그 눈빛이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을 뿜어내어 부부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에나 공격성을 담은 눈빛이 아니라 마치 여기를 보세요. 이곳에 무언가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려는 듯한 간절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우는 그렇게 한참을 파다가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새벽닭이 울 기미가 보이면 아쉬운 듯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며 산 쪽으로 잽싸게 사라지곤 했습니다. 박서방은 여우가 사라진 뒤에야 밖으로 나와 파헤쳐진 땅을 살펴보았지만 그저 흙이 조금 패여 있을 뿐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밤에도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백여우는 어김없이 찾아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여우가 나타나 감나무 밑을 파헤치고 새벽이 오면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며칠째 계속되자 박서방은 여우가 배가 고파서 헛것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하여 남은 보리쌀을 털어 밥 한 덩이를 지어 감나무 밑에 놓아두었지만 여우는 그 귀한 밥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땅을 파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박서방은 여우의 행동에 분명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어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한편 박서방네 집 바로 옆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욕심이 많고 심술이 맞아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높은 담벼락이 박서방네 초가집을 내려다보는 형세였는데 최 부자는 평소에도 박서방네 집터를 탐내어 헐값에 사들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풍수지관에게서 박서방네 집터가 비록 지금은 초라하지만 땅의 기운이 좋아 언젠가는 큰 부자가 나올 명당이라는 말을 들은 뒤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잠기가 밝고 의심이 많은 최 부자는 며칠 전부터 밤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긁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저 가난뱅이 놈들이 밤마다 굿이라도 하는 건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군. 최 부자는 투덜거리며 하인을 시켜 알아보라고 할까 하다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밤중에 몰래 일어나 담장 너머로 박서방네 마당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여우가 달빛 아래서 신들린 듯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은 실로 기이하고도 영험해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무릎을 탁 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것은 예사 여우가 아니다. 전설에나 나온다는 백여우가 아닌가. 저런 영물이 밤마다 와서 땅을 판다는 것은 필시 그곳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다는 징조다. 최 부자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탐욕으로 가득 찼고 박서방네 마당 밑에 묻혀 있을지도 모를 금은보화를 상상하니 가슴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침을 꼴깍 삼키며 백여우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켰고 여우가 사라질 때까지 담장에 매달려 추위도 잊은 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는 날이 밝자마자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마을 어귀를 어슬렁거리며 박서방네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서방을 마주치자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박서방, 요즘 자네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짐승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던데 무슨 일 있는가? 최 부자는 박서방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은근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순진한 박서방은 최 부자의 속셈도 모르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부자 어르신께서도 들으셨습니까? 사실 산짐승 하나가 밤마다 와서 마당을 파헤쳐 놓고 가서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 부자는 박서방의 대답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채채,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만. 옛말에 집안에 짐승이 들어와 땅을 파면 집안이 망조가 들고 주인이 객사한다고 했네. 특히 밤손님은 불길하기 짝이 없는 법이야. 자네같이 가난한 집에 그런 우환까지 겹치면 어찌 살려고 그러는가. 최 부자는 혀를 차며 박서방의 불안감을 자극했고 박서방은 그 말을 듣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저 배고픈 짐승인 줄로만 알았는데 박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자 최 부자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의 가장 연로하고 지혜로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박서방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마당에 멍하니 서 있는 박서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박서방 부부의 착한 심성을 아끼던 터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발길을 멈춰 섰습니다. 박서방, 무슨 근심이 있기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는가. 자네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그려. 할머니의 따뜻한 물음에 박서방은 최 부자가 했던 불길한 이야기와 밤마다 찾아오는 배겨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다만 여우를 구해준 이야기는 혹시라도 여우에게 해가 될까봐 차마하지 못하고 짐승이 찾아온다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박서방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더니 지팡이로 땅을 톡톡 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최 부자의 집 담장을 쓱 한번 쳐다보고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내 말을 잘 듣게나. 짐승은 본래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알고 원한이 있으면 풀 줄 아는 법이네. 이유 없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미물은 드물지. 자네가 짐작가는 바가 없다면 그 짐승은 해를 끼치러 온 게 아닐세.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검은 속내라네. 밤에 오는 손님보다 낮에 웃으며 다가오는 이웃의 욕심을 더 경계해야 할 것이야. 박서방은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경계하라니요? 설마 최 부자 어르신이. 박서방이 말끝을 흐리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법이니 그저 문단속 잘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게나. 자네 집 마당의 흙은 자네 것이지 남의 것이 아니니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게 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는 지팡이 소리를 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서방은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배겨우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우의 행동이 전보다 훨씬 더 급박해 보였습니다. 여우는 쉬지도 않고 앞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흙을 파내어 어느새 감나무 밑에는 꽤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과 아내는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여우의 발톱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를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저러다 발을 다치겠습니다. 나가서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박서방은 여우의 눈빛이 너무나 결연하여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담장 너머의 최 부자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틀림없다. 저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는 걸 보니 분명히 보물단지가 묻혀있는 게야. 내일날이 밝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가난뱅이 박서방 손에 저런 보물이 들어가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지. 최 부자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작당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서방이 빚을 진 적도 없는데 빚을 갚으라고 우기거나 관아에 거짓 고변을 해서라도 집을 빼앗을 궁리를 하며 음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여우는 밤새도록 땅을 파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멈추었습니다. 구덩이는 이제 어른 무릎 깊이만큼 파였고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탁 하고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우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박서방의 방문을 향해 길게 울음을 한번 울었습니다. 아우. 그 울음소리는 처량하면서도 웅장하게 산골 마을의 새벽을 깨웠고 박서방 부부는 그 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의 최 부자는 그 소리를 듣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이놈의 여우가 내 보물을 먼저 차지하려는구나.
하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들린 여우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 부자의 집 대문이 활짝 열리며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에 나가 여우가 파헤쳐 놓은 구덩이를 들여다보며 그 속에 묻혀있을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과 다가올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흙 속에는 낡은 기와 조각 같은 것이 살짝 보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부엌칼을 쥐고 벌벌 떨며 남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최 부자댁 하인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박서방은 아내를 등 뒤로 감싸며 쇠스랑을 꽉 쥐었습니다. 겁먹지 마시오.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엇이 무섭겠소. 이 집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집이고 저 땅도 우리 땅이요. 박서방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와 같은 아침이 밝았고 탐욕과 순박함이 정면으로 충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치자 박서방네 집의 낡은 살인문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리며 활짝 열렸고 그 소리에 마당에 쌓여있던 눈들이 화들짝 놀라 흩날리는 듯 했습니다. 하인들은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와 흙발로 눈을 지시겼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는 평온했던 아침 공기를 순식간에 험악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서방은 쇠스랑을 꽉 쥔 손에 힘을 주며 마당 가운데 버티고 섰지만 험상매는 사내들 앞에서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며 그 뒤에 숨은 아내의 치맛자락은 바람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인가?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흙발로 들어오다니. 자네들은 법도도 모르는가? 박서방이 용기를 내어 호통을 쳤지만 하인들은 코웃음을 치며 길을 터주기 위해 양옆으로 물러설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만든 길 사이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삐딱하게 쓴 최 부자가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박서방의 호통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거만한 표정으로 마당을 휘이 둘러보더니 시선을 감나무 밑 파헤쳐진 구덩이에 고정시키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부자는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혀를 끌끌 차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에잉, 오우, 이게 무슨 흉한 꼴인가. 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여 내 직접 와보았네만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구만. 그래. 여우 냄새가 진동을 하여 코가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야. 박서방은 최 부자의 억지스러운 태도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대꾸했습니다. 부자 어르신, 짐승이 잠시 다녀간 것이 뭐 그리 큰 죄라고 이러십니까? 냄새가 나면 제가 치우면 될 일이고 땅이 패였으면 제가 메우면 될 일입니다. 어찌하여 아침부터 남의 집에 쳐들어와 험한 꼴을 보이시는 겁니까? 박서방의 항변에도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아, 자네는 이 마을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는가? 여우가 집마당을 파헤치는 것은 집안이 망하고 마을에 역병이 돌 징조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자네 하나 때문에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게 생겼어. 최 부자는 마치 마을 전체를 걱정하는 우국지사라도 된 양 목청을 높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감나무 밑 구덩이를 곁눈질하며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 구덩이 쪽으로 다가가게 했고 하인들은 몽둥이로 땅을 툭툭 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여보게, 박서방, 내 자네를 딱하게 여겨 하는 말이네. 이 집터는 이미 부정을 탔어. 여우 귀신이 씌었다고. 그러니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을 비우고 멀리 떠나게나. 내 자네에게 섭섭지 않게 노잣돈은 쥐어줄 테니 마을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썩 물러가란 말일세. 최 부자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 앞으로 나서며 울먹였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입니까? 이 집은 비록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지만 저희 부부가 피땀 흘려 지켜온 보금자리입니다. 갈 곳 없는 저희더러 한겨울에 길바닥에 나앉으라니요. 이것은 사람을 죽으라고 등 떠미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내의 호소에도 최 부자는 차갑게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말이 많군. 죽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하게.
관아에 고변하여 요물을 불러들여 마을을 어지럽힌 죄로 다스리게 하면 자네들은 곤장을 맞고 쫓겨날 판이야.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신상에 이로울 걸세. 그때였습니다. 담장 위에서 캬악 하는 날카로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하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은 밤에만 나타나던 바로 그 배겨우였는데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녀석은 두려움 없이 최 부자와 하인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여우의 하얀 털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꼬리는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으며 송곳니를 드러낸 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끓어나왔습니다.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맹수의 등장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고 최 부자 역시 놀라 갓을 떨어뜨릴 뻔하며 허둥지둥 물러섰습니다. 저놈이다. 저 요물 여우놈이 대낮에도 나타났어. 배겨우는 박서방 부부를 등 뒤로 보호하듯 서서 최 부자 일당을 향해 살기가 등등한 눈빛을 쏘아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강렬하고 위엄이 서려 있어 몽둥이를 든 장정 서넛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주춤거릴 정도였습니다. 여우는 한바탕 위협을 한 뒤 잽싸게 몸을 돌려 감나무 밑 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최 부자가 보란 듯이 앞발로 미친 듯이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탁탁, 흙과 돌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여우의 발놀림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부자는 여우가 땅을 파는 모습을 보자 공포심보다는 탐욕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저것 봐라, 저것 봐. 저놈이 기어이 땅속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려 한다. 틀림없어. 저기엔 금은보화가 묻혀있는 게야. 최 부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들 있는 게냐? 저 여우놈을 당장 쫓아내고 그 구덩이를 파보란 말이다. 저 안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주인의 불호령에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시 다가서려 했지만 여우가 고개를 쬐 돌려 섬뜩한 비명을 지르자 다시금 움찔하며 멈춰 섰습니다. 그 사이 여우의 발톱 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둔탁한 것이 걸리는 소리가 턱 하고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고 최 부자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려 거의 튀어나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우는 더욱 속도를 높여 주변의 흙을 걷어냈고 이내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거무튀튀하고 둥근 물체의 윗부분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항아리의 뚜껑처럼 보였는데 뚜껑 위에 새겨진 문양이 햇빛을 받아 기묘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과 아내도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것은... 최 부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뛰쳐나오려 했습니다. 비켜라! 저 항아리는 내 것이다. 내 고조부님께서 난리통에 묻어두셨다던 그 보물단지가 틀림없다. 최 부자는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뻔뻔하게 내뱉으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남의 땅에서 쟁기 하나만 나와도 자기 조상의 것이라 우기던 위인이었으니 땅속에서 항아리가 나오자 앞뒤 잴 것 없이 자기 것이라 우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서방, 들었느냐? 저건 원래 우리 집 물건이니 손대지 마라. 손대면 도둑놈으로 관아에 넘길 테다. 박서방은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쇠스랑을 들고 구덩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재물에 눈이 머셔도 그렇지 어찌 이런 억지를 부리십니까? 이 집과 땅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터전이고 저 땅 속에 무엇이 있든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인 제 것입니다. 조상님이 묻어두셨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우가 나와 재수가 없으니 나가라 하시더니 이제는 보물이 보일 것 같으니 조상의 물건이라 하십니까? 평소 순하디순한 박서방이 얼굴을 붉히며 대들자 최 부자도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곧바로 표정을 험악하게 구기며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대들고 있어?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고 여우는 때려잡아라. 그리고 당장 저 항아리를 꺼내 내 앞에 대령해라. 하인들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몽둥이를 휘두르며 박서방에게 달려들었고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허리춤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시면 천벌을 받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배겨우는 구덩이 위를 지키며 날카로운 이빨로 하인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마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둘 모여든 동네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이 난장판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박서방의 착한 성품을 알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최 부자가 너무하는구만. 가난한 박서방네 뭘 뺏어갈 게 있다고 저 난리란 말인가? 글쎄 말일세. 땅속에서 뭐가 나왔다던데 그걸 뺏으려는 모양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최 부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눈앞에 보물에 눈이 멀어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구덩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배겨우는 최 부자가 다가오자 털을 곤두세우고 온몸을 던져 항아리 뚜껑 위를 덮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으로 보물을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발길질로 여우를 걷어차려 했지만 여우는 잽싸게 피하며 최 부자의 발목을 핥히었습니다. 으악! 이 망할 짐승놈이. 최 부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흙더미가 무너지며 항아리의 몸통이 조금 더 드러났습니다. 흙이 씻겨나간 항아리의 어깨 부분에서는 누런 황금빛이 번쩍하고 빛났는데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켠 듯 선명했습니다. 그 빛을 본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동작이 일시 정지된 듯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옹기 항아리가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어진 혹은 금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분명한 보물단지였습니다. 최 부자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입가에는 비릿한 침이 고였습니다. 금이다. 금 항아리야. 최 부자의 외침에 하인들도 넋을 잃고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 부부 역시 자신들의 마당 밑에 이런 엄청난 것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기세였습니다. 저것은 내 것이다. 분명 내 조상님께서 후손을 위해 남겨두신 유산이야. 박서방, 내 놈이 저걸 차지하려면 내 시체를 넘고 가야 할 것이다. 최 부자는 광기에 사로잡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하인들에게 당장 박서방을 묶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박서방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여우와 항아리를 등지고 물러서지 않았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인들의 손이 박서방의 옷깃을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고 배겨우는 그 틈을 타 항아리 뚜껑의 고리에 주둥이를 걸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뚜껑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박서방에게 어서 도우라는 듯 애타는 눈빛을 보냈고 박서방은 무언가에 홀린 듯 쇠스랑을 놓고 항아리 뚜껑을 함께 잡았습니다. 최 부자는 그 꼴을 보고 눈이 뒤집혀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열지 마! 그건 내 거야! 그가 달려드는 순간 여우와 박서방이 힘을 합쳐 뚜껑을 텅 하고 열어젖혔습니다. 그러자 항아리 안에서는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찬란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와 마당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탐욕스러운 최 부자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추었고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금화와 금괴가 가득 차 있어 그야말로 평생을 쓰고도 남을 엄청난 재화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비밀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것은 단순한 독이 아니라 전설 속의 금항아리였고 배겨우는 생명의 은인인 박서방에게 이 보물을 선물하기 위해 그토록 땅을 팠던 것입니다. 이제 명백한 증거물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서 탐욕스러운 최 부자와 선량한 박서방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보물을 보고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박서방은 쏟아지는 황금빛 속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대문 안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동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눈을 뗄 수 없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광채는 마당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서방과 아내는 눈앞에서 번쩍이는 금덩이들을 보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서로의 팔을 꼬집어 보아야 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재물의 빛깔을 넘어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부부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하늘의 선물처럼 따뜻하고 영롱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욕심에 눈이 먼 최 부자의 눈에는 그 빛이 오직 자신의 배를 채워줄 탐욕의 불길로만 보였기에 그는 마치 불나방처럼 이성을 잃고 항아리를 향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켜라. 저건 내 것이다. 내 땅 기운을 받아 나온 것이니 당연히 내 것이지. 최 부자는 괴성을 지르며 박서방을 거칠게 밀치고 항아리 쪽으로 몸을 날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굶주린 늑대와도 같아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금항아리를 껴안으려 했지만 그 순간 백여우가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최 부자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크르르릉. 여우의 모굴대에서 나오는 짐승의 경고음은 땅을 울릴 듯 낮고 위협적이어서 최 부자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치며 엉덩방아를 떼고 말았습니다. 비단 옷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기어서라도 금을 차지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박서방은 넘어진 최 부자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르신,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 항아리는 하늘이 보고 땅이 증명하여 저 짐승이 찾아낸 것입니다. 어찌하여 남의 집 마당에서 나온 물건을 억지로 빼앗으려 하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박서방의 호통은 평소의 유약한 모습과는 달리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그 기세에 눌린 최 부자의 하인들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며 주인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최 부자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저놈들을 멍석말이 해라. 여우놈은 가죽을 벗기고 금항아리는 당장 내 안방으로 옮겨. 그때 대문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더니 하얀 머리를 쪽진 마을의 최고 어른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위엄있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소란스러운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지팡이로 땅을 쿵 하고 내리찍으며 일갈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리들이냐. 대낮에 남의 집 마당에서 강도질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쳐서 날뛰는 것이냐. 할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날뛰던 최 부자도 잠시 멈칫했고 흥분했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섭게 최 부자를 노려보며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자네가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한들 하늘 무서운 줄은 알아야지. 짐승도 은혜를 갚으려 제 발톱이 닳도록 땅을 파는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 최 부자는 마을 어른의 등장에 잠시 기가 죽는 듯 했으나 금덩이를 포기할 수 없어 억지 춘향으로 대들었습니다. 할멈이 뭘 안다고 끼어드시오. 저 땅은 본래 우리 증조부 때부터 내려오던 땅 줄기요. 그러니 저기서 나온 것은 마땅히 내 것이지 저 무지렁이 박서방 것이 아니란 말이오. 최 부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그, 저 양반 또 시작이네. 저 땅은 박서방네가 5대째 살아온 터인데 무슨 놈의 증조부 타령이야.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최 부자가 딱 그 짝이네 그려.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최 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씩씩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최 부자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자네가 정녕 저것이 자네 조상의 물건이라 우긴다면 내 하나 물어봄세. 자네 조상이 묻어둔 것을 왜 자네는 모르고 지나가던 산짐승이 알았을까? 저 여우가 박서방이 덫에서 구해준 은혜를 갚으려고 찾아낸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네. 하늘이 박서방의 착한 마음을 갸륵히 여겨 복을 내린 것인데 자네가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한다면 천벌을 면치 못할 걸세. 할머니의 논리, 정연한 꾸짖음에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하인들조차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순간 백여우가 최 부자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우의 눈빛은 마치 푸른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고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채 다가오는 모습은 거대한 호랑이보다 더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는 여우의 기세에 눌려 엉덩이를 땅에 댄 채 질질 뒤로 물러났지만 여우는 멈추지 않고 최 부자의 코앞까지 다가가서 크게 포효했습니다. 크앙! 그 소리는 마치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영혼을 꿰뚫는 듯했고 놀란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벌러덩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의 갓은 벗겨져 진흙탕에 굴러떨어졌고 상투는 풀어헤쳐져 그야말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여우 귀신이 사람 잡네. 최 부자는 체면이고 뭐고 다 잊은 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네 발로 기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허둥지둥 대문을 향해 기어가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어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저 꼴 좀 보게. 천하의 최 부자가 여우한테 혼이 나서 기어가네. 그러게 평소에 마음 좀 곱게 쓰지. 쌤통이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에서 쏟아지자 최 부자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심에 휩싸여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헐레벌떡 주랭랑을 쳤습니다. 주인이 도망치자 몽둥이를 들고 서 있던 하인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몽둥이를 바닥에 버리고는 박서방에게 넙죽 절을 하며 사정했습니다. 박서방님, 아니 박 부자님,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인들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뒷걸음질 치더니 쥐새끼처럼 재빨리 최 부자의 뒤를 쫓아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소란스럽던 마당에는 욕심쟁이들이 모두 사라지고 박서방 부부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100여우만이 남아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박서방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아내가 급히 부축하여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큰 화를 면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서방의 진심 어린 인사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아닐세, 박서방. 자네가 복을 받을 짓을 해서 받은 것인데 우리가 뭘 한 게 있나.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네 그려.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박서방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박서방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소라는 끝났으니 마음을 가라앉히게. 저 항아리는 자네 것이니 서둘러 집 안으로 드리고 여우에게도 고마움을 표해야지. 할머니의 말에 박서방은 정신을 차리고 백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우는 소동이 끝나자 언제 사나운 모습을 보였냐는 듯 다시 순한 눈망울로 돌아와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앞발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발톱은 닳아 있었지만 그 모습이 박서방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스럽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박서방과 아내는 금항아리를 잠시 놔두고 여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물인 내가 사람보다 낫구나. 네가 우리를 살렸다. 박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자 여우는 피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으며 박서방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여우의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박서방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우는 잠시 박서방의 손을 혀로 핥아주더니 이제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려고 그러느냐. 밥이라도 한 끼 배불리 먹여보내고 싶은데. 아내가 아쉬움에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여우는 고개를 돌려 부부를 한번 그윽하게 바라보고는 가볍게 몸을 돌렸습니다. 여우는 대문을 나서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고 그때마다 박서방 부부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하얀 눈이 녹아내린 질척한 길 위로 여우의 발자국이 찍혔고 여우는 총총 걸음으로 마을 어귀를 지나 산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부부는 여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여우가 떠난 뒤 박서방은 마을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금 항아리를 안방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항아리가 방 안에 들어오자 좁고 허름했던 방이 환하게 빛나는 듯했고 냉기만 감돌던 집안에 훈훈한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행운을 축하해주고 싶어 했지만 박서방이 경황이 없고 지쳐 보이는 것을 배려하여 오늘은 푹 쉬고 나중에 좋은 날 잡아서 잔치나 한번 크게 여세 라는 덕담을 남기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전처럼 쓸쓸하고 처량한 것이 아니라 꽉 찬 충만함이 깃든 평온함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비어있던 솥을 닦고 이웃들이 가져다 준 쌀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 분들에게도 갚을 수 있게 되었고요. 아내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마루에 걸터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하염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그들의 고생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듯했고 다가올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박서방은 방으로 들어와 아내가 차려준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반찬은 김치 한 가지와 간장 종지뿐이었지만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향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드십시다. 그동안 고생 많았소. 박서방이 숟가락을 들자 아내도 눈시울을 붉히며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나온 세월의 아픔과 오늘 겪은 놀라운 기적,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날들에 대한 기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산골 마을에는 다시금 짙은 어둠이 깔렸지만 박서방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마치 배겨우가 보내는 안부 인사처럼 정겹게 들렸습니다. 박서방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방문을 열고 감나무 밑을 내다보았습니다. 파헤쳐진 흙은 다시 덮어야겠지만 그 흔적은 부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과 추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이 온다더니 옛말 그른 것 하나 없구나. 이튿날 아침이 밝아오자 박서방네 집은 전날과는 전혀 다른 기운으로 가득 찼는데 밤새 내린 서리가 아침 햇살에 녹아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박서방과 아내는 눈을 뜨자마자 안방 깊숙이 모셔둔 금항아리가 그대로 있는지부터 확인했는데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을 다시 마주하고서야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님을 실감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부는 그 귀한 항아리 앞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두 손을 모아 하늘과 조상님 그리고 은혜 갚은 배겨우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며 이 큰 복을 허투루 쓰지 않고 세상에 덕을 베풀며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벼락부자가 된 사람 특유의 거만함 대신 깊은 감사와 겸손함이 은은하게 배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날이 완전히 밝자마자 가장 먼저 마을의 어른인 할머니 댁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리고 항아리에서 꺼낸 금덩이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며 마을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님, 이 재물은 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 마을에 내려준 선물인 것 같습니다. 부디 마을에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곡식을 나누어 주시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 데 써주십시오. 박서방의 깊은 뜻을 전해들은 할머니는 노구의 손을 떨며 박서방의 손을 맞잡았고 그의 착한 심성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네가 진정 이 마을의 복덩일세. 재물이 생기면 마음이 변하기 쉬운 법인데 자네는 어찌 일이 한결같은가.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박서방의 넉넉한 인심에 찬사를 보내며 그를 박부자 대신 박선인이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집을 고치기에 앞서 마을 회관을 보수하고 개울가에 썩어가는 나무다리를 튼튼한 돌다리로 바꾸는 공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와 일손을 거들었고 공사 현장은 힘든 노동의 장소가 아니라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흙을 나르고 돌을 쌓으며 박서방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고 그동안 최부자의 횡포에 기죽어 살던 마을에는 활기찬 생명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욕심을 부리다 망신을 당하고 도망친 최부자는 그 길로 며칠 동안 알아눕더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밤도망을 치듯 가족들을 데리고 읍내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가 떠난다는 소식에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하며 인과응보가 따로 없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최부자가 떠난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텅 비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부러워하기는커녕 박서방네 따뜻한 초가집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욕심으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지만 덕으로 쌓은 집은 비바람에도 끄떡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사람들은 눈앞에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박서방 부부는 드디어 자신들의 낡은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는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기와집을 짓는 대신 기존의 초가집 형태를 유지하되 더욱 튼튼하고 따뜻하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썩은 기둥을 뽑아내고 굵고 단단한 소나무로 새 기둥을 세웠으며 바람이 새어 들어오던 흙벽은 황토를 두껍게 발라 메우고 창호지를 겹겹이 발라 냉기를 막았습니다. 지붕에는 윤기가 흐르는 햇볕짚을 두툼하게 엮어 올렸고 부엌 아궁이도 새로 놓아 불을 떼면 방바닥이 절절 끓도록 만들었습니다. 집은 겉보기에는 소박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어느 대갓집 부럽지 않게 아늑하고 정갈한 보금자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집수리가 끝나는 날 박서방 부부는 마을 잔치를 크게 열어 그동안 고마웠던 이웃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솥뚜껑 위에서는 지글지글 전 부치는 냄새와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여 온 동네 강아지들까지 꼬리를 흔들며 모여들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에서 떡을 치고 국을 끓이며 왁자지껄 수다를 떨었고 남자들은 마당 한쪽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흥겨운 농악놀이를 즐겼습니다. 박서방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술잔을 채워주며 많이 드시고 즐겁게 놀다 가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했고 사람들은 박서방 만수무강하시게 라고 외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박서방은 잠시 인파를 빠져나와 마당 구석에 있는 늙은 감나무 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백여우가 보물을 찾아주었던 바로 그 자리였는데 파헤쳐졌던 땅은 다시 평평하게 메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봄을 알리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감나무 줄기를 어루만지며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백여우를 떠올렸습니다. 여우야, 네 덕분에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지내게 되었구나. 부디 너도 산속에서 춥지 않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박서방의 독백은 바람을 타고 산 너머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어 산과 들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얼었던 계곡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습니다. 박서방네 집 마당의 감나무에도 연두색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예년보다 훨씬 싱싱하고 생기가 넘쳐 보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부부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켜며 따뜻한 햇살 아래서 소일거리를 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누렸습니다. 더 이상 끼니 걱정에 한숨 쉬지 않아도 되었고 추위에 떨며 잠을 설치는 일도 없었지만 부부는 근면함을 잃지 않고 텃밭을 가꾸고 닭을 치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박서방의 아내가 저녁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다가 문득 살인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저기 좀 보세요 하고 나지막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마루에서 집신을 삼고 있던 박서방이 고개를 들어 아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마을 어귀 언덕 위에 하얀 물체 하나가 앉아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든 하얀 털을 가진 짐승이었는데 거리가 멀어 형체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박서방은 단번에 그것이 그 백여우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여우는 집 쪽을 향해 가만히 앉아있다가 박서방이 알아보았다는 것을 느꼈는지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고는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우가 사라진 곳을 향해 오랫동안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허허, 녀석, 잊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고 안부를 전하러 왔구나. 참으로 기특하고 영물인 녀석이야. 아내도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 편히 돌아갔을 거예요. 내일은 산 입구에 여우가 좋아하는 고기라도 좀 놓아두어야겠어요. 부부는 여우와의 짧은 재회를 통해 다시금 생명의 소중함과 인연의 깊이를 되새기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박서방 부부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산 입구 바위 위에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맑은 물을 떠다 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져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음 날 아침에 가보면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 부부는 백여우나 산짐승들이 먹었으리라 짐작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러한 박서방의 선행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도 산짐승을 함부로 잡지 않고 자연을 아끼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사냥꾼들의 발길도
자연스레 끊기게 되어 이 산골 마을은 사람과 짐승이 서로 해치지 않고 공존하는 평화로운 낙원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서방 부부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주름살이 늘어갔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온화하고 기품 있게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었지만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폈기에 늘 집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박서방의 무릎에 앉아 백여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백여우가 정말 황금 항아리를 찾아줬어요? 하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으면 박서방은 허허 웃으며 그럼 그렇고 말고 착한 마음을 먹으면 짐승도 알고 하늘도 돕는단다 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 마당의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면 박서방은 가장 크고 잘 익은 감을 따서 까치밥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따서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특히 감나무 밑에서 보물을 찾았던 그날을 기념하여 매년 가을이면 마을 잔치를 열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감나무를 복을 부르는 나무라 하여 귀하게 여겼고 박서방네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재물은 쓰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나눔으로 쌓은 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여 마을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온한 봄날 밤 박서방과 아내는 산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훈훈했고 개구리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고즈넉한 밤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참으로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것이 꿈만 같구려. 백여우를 만난 것도 그 망아리를 얻은 것도 다 감사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며 이렇게 늙어갈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보물이라오.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보.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았기에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도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세상의 작은 보탬이 되며 살아가십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고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 사이로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마치 하나가 된 듯 다정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사위는 고요 속에 잠들었고 박서방네 안방에 호롱불도 은은하게 잦아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집, 착한 부부가 사는 그곳에는 더 이상 매서운 추위도, 굶주림의 공포도, 탐욕스러운 이웃의 위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따뜻한 정과 평화로운 안식만이 가득하여 지나는 바람조차 발소리를 죽이고 쉬어가는 듯 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욕심쟁이는 벌을 받는다는 옛 이야기처럼 박서방 부부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보세요. 서방네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꿈속의 하얀 백여우가 찾아와 행운을 전해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산골 마을의 맑은 바람, 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오늘 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도 언젠가 반드시 뜻밖의 선물 같은 기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